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맨날 보는 그 초록색 병 있죠? 그거 말고 훨씬 더 깊고 풍부한 한국 전통주의 세계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한국 술하면 솔직히 왼쪽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근데요, 사실은 오른쪽처럼 이렇게나 아름답고 이야기가 가득한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오늘 이 고정관념 제가 확실하게 깨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아는 그 술은요, 거의 사라질 뻔했던 어마어마한 전통의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답니다. 이 전통의 심장에는 바로 가양주 문화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집에서 빚는 술이라는 뜻인데 이게 정말 대단했던 게 집집마다, 가문마다 대대로 내려오는 자기들만의 시크릿 레시피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이 엄청난 다양성이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고 또 왜 어떻게 거의 다 사라질 뻔했는지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한국 술의 역사는 저 멀리 삼국시대에 시작돼서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발전했어요. 그러다 조선시대에 와서 말 그대로 황금기,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기록된 것만 해도 무려 340가지가 넘었다니까요? 정말 엄청나죠? 그런데 바로 이 시기, 일제강점기에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세금을 안정적으로 걷고 또 우리 문화를 통제하려고 주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집에서 술 빚는 걸 아예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이 풍부했던 문화가 한순간에 그냥 뚝 끊겨버린 거죠.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냐면요. 왼쪽 보세요. 조선시대에는 집집마다 자기만의 개성을 뽐내면서 정말 활기찬 양조 문화를 꽃피웠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일제강점기에는 세금 걷기 편하게 하려고 이걸 그냥 몇 종류로 확 줄여서 강제로 천합시켜버린 거예요. 바로 이 시기를 거치면서 수백 년 된 우리 술들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대량 생산된 우리가 아는 그 초록병 희석식 소주가 채우게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재밌습니다. 한국의 대표 전통주 하면 막걸리, 약주, 소주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놀랍게도 전부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이 술떡입니다. 술의 어머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찐 쌀이랑 물, 그리고 누룩이라는 우리 전통 발효제를 넣고 발효시킨 원액이에요. 바로 이 술떡이 모든 전통주의 심장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술떡을 가지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 가지 술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걸 거칠게 거를 거냐, 아니면 맑은 부분만 살짝 떠낼 거냐, 그것도 아니면 아예 열을 가해서 증류를 할 거냐. 이 선택에 따라서 술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이 술덫을 체에 넣고 그냥 막 걸러내면 뭐가 될까요? 네, 바로 뿌옇고 구수한 막걸리가 됩니다. 이름부터가 막 걸렀다는 뜻이라 직관적이죠? 영양도 풍부해서 옛날엔 농부들의 든든한 음료이자 술이었다고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볼까요? 술돛을 그대로 둬서 찌꺼기는 다 가라앉히고 저 위에 뜬 맑은 부분만 아주 조심스럽게 떠내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정제되고 깔끔한 맛과 향을 가진 약주 또는 청주가 완성됩니다. 완전 다른 술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 이 맑은 청주나 술돛 자체를 증류기에 넣고 끓여서 증류하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전통 소주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흔히 마시는 초록병 소주, 그러니까 주정에 물 탄 희석식 소주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쌀의 정수만 오롯이 뽑아낸 아주 귀한 증류주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그냥 끓이기만 하는데 어떻게 더 도수 높고 순수한 술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한 과학에 있어요. 알코올이 물보다 끓는 점이 낫거든요. 그러니까 술돛을 가열하면 알코올이 물보다 먼저 펄펄 끓어서 기체로 변해요. 그럼 이 순수한 알코올 증기만 싹 모아서 차갑게 식히면 다시 강력한 알코올 액체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바로 증류의 마법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우리 조상들이 쓰던 이 소주골이라는 도구가 현대 실험실의 증류 장치랑 똑같은 원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래에서 술돛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위쪽에 찬물을 부어서 그 증기를 식히면 안쪽에서 이슬처럼 맑은 소주가 똑똑 떨어져 모이는 거죠. 정말 대단한 지혜 아닌가요? 자, 이렇게 거의 맥이 끊길 뻔했던 깊은 역사와 과학적인 지혜가 지금
21세기에 와서 아주 눈부신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되살아나고 있는 이 놀라운 맛의 세계, 살짝만 한번 엿볼까요? 와, 정말 다양하죠? 서울의 문배주는 배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야생비향이 나는 걸로 유명하고요. 저기 경상북도 안동소주는 다들 아시죠? 아주 깔끔하고 도수 높은 걸로 유명하고요. 또 제주도에 가면 그 지역 토속곡물로 빚은 오맥기 술이라는 독특한 술도 맛볼 수 있어요. 이처럼 각 지역의 특산물이랑 이야기가 고스란히 녹아든 개성 넘치는 술들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진달래나 국화 같은 예쁜 꽃을 넣어서 향기를 더한 가향주도 있고요. 몸에 좋은 약재를 듬뿍 넣어서 빚은 약용주도 있었어요. 정말 한국 전통주의 세계는 그 창의성의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할까요? 이 오래된 전통을 지키고 되살리는 게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충남 한산 소곡주에 붙은 별명, 안진뱅이 술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서 마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취해서 일어서질 못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이건 그냥 술이 아니라 그 안에 이런 유머와 이야기, 즉 문화가 담겨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 기억나세요? 조선시대에 기록된 것만 340가지가 넘는 술. 이 숫자는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맛과 향의 거대한 도서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전통주를 되살린다는 건 단순히 옛날 술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 가족의 비법, 한 지역의 자부심, 그리고 우리 역사의 한 조각을 되찾는 아주 소중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눈부시게 다시 태어나고 있는 우리 전통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역사의 한 조각을 가장 먼저 맛보고 싶으신가요?